하겠습니다. 이제 침례신학대학 교수로 계신 우리 현숙경 교수님, 요즘 가장 핫스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고 바로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시 45분까지 강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침례신학대학교 현숙경입니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이야기를 1시간 동안 들으셔서 얼마나 또 제가 할 이야기가 얼마나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갈지 잘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현재 국제적으로 어떤 흐름들이 지금 퀴어 신학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성경적인 어떤 흐름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런 영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반적인 반성경적인 이데올로기와 이런 것들이 유엔을 통해서 어떻게 국제적으로 이렇게 다 퍼져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나라의 문화와 언론과 교육, 법, 거기에 어떻게 다 스며들어 있는지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반성경적 이데올로기의 흐름을 한번 좀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퀴어 신학도 젠더 이데올로기와 포스트 모더니즘에 근거한 그 이론을 신학에 대입을 한 그게 바로 퀴어 신학이고, 저는 이제 영문학을 전공을 했는데 퀴어 신학에서 사용하는 이론적인 틀과 영문학에서 사용하는 이론적인 틀이 똑같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문학에도 대입을 하는 것이고, 퀴어 신학에서는 그것을 성경에도 대입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용하는 이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일치하다는 것을 저희 보고 좀 굉장히 동질감을 느끼면서도 너무 좀 착잡했습니다. 이제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영문학을 공부를 했을 때 굉장히 거기에 세뇌돼서 이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이게 정말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제가 잠깐 여러분하고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든 흐름들이 유엔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이제 확산을 되게 됩니다. 그런 경위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유엔, 우리도 지금 유엔 회원국이거든요. 그래서 유엔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반에 이제 이런 모든 이데올로기가 이제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성경적인 이데올로기의 흐름이 뭐 창세기 3장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어떤 흐름이 한번 뒤집어지는 경우 한번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찰스 다윈 종의 기원이 출판이 됐을 때, 그때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859년에 종의 기원이 출판이 되면서 사람들이, 그때 이미 계몽주의 시기거든요. 그때는 이미 이성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어떤 그런 갈망보다도 이성과 합리주의,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 팽배하던 시기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던 어떤 이신론이 굉장히 팽배하던 시기입니다. 그때 이제 찰스 다윈이 이제 종의 기원이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진화론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진화론이 뭐냐? 결국은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세상을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완전히 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어찌 그냥 우연히 그냥 만들어졌다라는 논리밖에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먹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기 시작을 했고, 멀어져 가다 보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마음을 누군가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던 것이죠. 바로 찰스 다윈이. 네,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존재를 빼고도 세상을 이해할 수 있구나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르크스. 네, 그 사람은 세상을 굉장히 불평등하게 봤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불평등한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경제에 집중을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가 산업화가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고 하면서 이제 빈익빈 부익부, 있는 자는 더 있어지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지는 어떤 자본주의, 그런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어떤 이분법적인 분리가 굉장히 심했던 19세기 때 마르크스는 그것을 이제 문제를 삼죠. 거 봐라, 얼마나 이렇게 불평등하냐. 이 불평등을 우리는 없애야 된다. 즉 자본주의를 없애야 된다. 근데 이 자본주의를 공고히 하는 요소가 바로 가족과 종교와 도덕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가 완전히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소위 말하는 그 유토피아, 공산화된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행복한 그런 세계가 오려면 도덕과 종교와 이런 가족이 이제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데 이런 모든 요소가 다 성경적인 요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공산화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붕괴가 돼야 되는 어떤 그런 논리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마르크스의 이론이 20세기에 와서 이제 실패한 걸 우리가 압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또 다른 이제 흐름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제 프로이트가 이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프로이트가 왜 중요하냐? 왜 위험하냐? 또 이 사람은 완전히 육에만 집중한 사람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지 않습니까? 육을 입었지만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을 영의 예배로 섬기고 우리가 굉장히 영적인 어떤 그런 영역에 보이지 않는 천국, 그걸 갈망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철저하게 육, 특히 성을 통해서 인간의 정체성을 정의를 하려고 했던 굉장히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본능, 그렇죠. 동물적인 본능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르크스와 프로이트가 이제 합작이 돼서 등장한 게 바로 우리가 아는 문화 막시즘입니다. 그러니까 문화 막시스트들도 결국 굉장히 막시스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영역이 다 불평등하다라는 그런 이제 논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 전반, 정치나 문화나 가정에서도 불평등하다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학교에서도 불평등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학생과 선생님과의 관계, 모든 영역에서 이 불평등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질서라고 하지 않고요, 불평등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건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질서를 주셨어요. 근데 이 질서를 이들은 불평등이라고 왜곡 해석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문화 막시스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결국 이런 모든 질서, 결국은 이 질서라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것이거든요. 이 성경적인 이런 질서를 뒤집어 엎는, 즉 체제 전복을 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등장한 게 바로 페미니즘입니다. 페미니즘은 불평등을 어디에다가만 집중을 했냐면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만 집중한 게 바로 페미니즘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페미니스트들은 굉장히 여성이 맨날 억압받고 착취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이 이제 남성으로부터 해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아주 기본 그냥 돌기 그 논지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바로 젠더 이데올로기인데, 젠더 이데올로기는 어떻게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 제가 이렇게 줄을 그어놨죠. 포스트 모더니즘과 직접적인 영향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는 성이라는 것은 이제 같이 일치를 하지만 그 논리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제가 조금 더 아래쪽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니체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체는 대놓고 신은 죽었다라고 이제 아주 위험한 선언을 한 사람입니다. 찰스 다윈 때부터 이제 신은 배제한 어떤 그런 흐름들은 있었는데 니체에 와서는 아예 그냥 신을 그냥 거부해버리는 이제 그런 흐름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거는 단지 그냥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라는 어떤 개인적인 선언에 그치는 게 아니라요. 신은 죽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결국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 계시다, 죽었다라는 뜻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요소가 바로 선과 악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 2장에 보면은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렇죠? 그 선악과는 하나님께서는 건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결국은 이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 선과 악의 이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 영역을 사단은 또 건드린 거죠. 그 영역, 거기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선과 악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인데, 이 니체가 말하는 신은 죽었다라는 것은, 즉 선과 악의 영역이 이제는 없다, 그것은 이제 끝이 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과 악의 영역이 이제 없어졌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되고 같이 이제 공존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선과 악이 없다, 그냥 질서가 없다,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질서, 선과 악을 정해줘야 되긴 하죠. 그렇죠? 누가 정하느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 주체적으로 정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도덕적 상대주의. 도덕, 옳고 그름은 절대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걸 양심에도 심어주셨거든요. 근데 이들은 상대적이다.
그렇죠? 네 입장이 옳을 수도 있고 내 입장이 옳을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입장이 달라. 그게 완전 포스트 모더니즘의 키워드거든요. 그 도덕적 상대주의의 그 개념을 만든 사람이 바로 니체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아주 근본적으로 시작한 그 창시자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제가 이제 후기구조주의라고 써놨는데, 그 후기구조주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근간이 되는 프랑스에서 등장한 언어학 이론입니다. 그래서 문화 막시즘은 독일에서 등장한 체제 비판적인 어떤 이론이라고 한다면, 후기 구조주의는 프랑스 언어학자를 중심으로 한 어떤 가치 해체, 체제 비판적인 어떤 그런 이론이다. 이제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런 것들이 다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떤 구분을 아예 그냥 해체를 해버리는, 그렇죠? 구분이 해체가 되니까 이분법적인 게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다양해질 수 있고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게 바로 젠더 이데올로기 아니겠습니까? 이 젠더 이데올로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자, 여자 그런 성이 있는 것 자체가 아니라 다양할 수 있다. 젠더라는 것이 다양할 수 있고 상대적일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라는 개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철저하게 포스트 모던적인 개념이거든요. 그것을 성에다가 대입을 해서 등장한 게 바로 젠더 이데올로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거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자에 제가 조금 많이 그 이후에 지금 수정을 해서 혹시 없으면은 따로 이제 사진을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진화론으로부터 이제 모든 무신론적인 어떤 그런 흐름들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금방 그 공산주의 마르크스부터 해서 그 첫 번째 그 라인을 제가 좀 봤습니다. 공산주의에서 시작이 돼서 문화 막시즘,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했고, 이건 결국은 사회 가치나 질서를 붕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파가 바로 이제 페미니즘인 것이죠. 그리고 젠더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은 결국은 낙태를 확산을 하거나 가정이라는 어떤 바운더리, 그런 규범을 완전히 붕괴하는, 네, 이제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화론의 또 다른 영향을 받은 게 바로 우생학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우생학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근데 우생학은 결국은 인간이 임의적으로 인구의 수를 조절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요월한 유전자만을 남겨서, 그렇죠, 열등한 유전자, 예를 들어 제3세계, 그렇죠, 뭐 아프리카나 못 사는 국가, 그런 국가의 숫자를 줄이고 잘 사는, 그리고 우월한 유전자의 숫자를 늘려서 인류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학문이 바로 우생학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산하 제한.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족계획을 이제 당한 거죠. 뭣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굉장히 이렇게 줄은 게 우생학, 결국은 진화론의 영향으로 좀 우리나라가 인구가 이렇게 줄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이제 나치. 유대인 학살, 왜냐하면 나치가 철저한 진화론자였고 우생학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한 인종을 완전 말살을 하려고 하는데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았느냐? 우생학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우생학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적인 인구가 감축이 되거나 인종이 말살되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제 유대인 대학살이나 그거는 없지만 이제 유전자 조작이나 백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인구 감축이나 그런 흐름들은 계속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세 번째 인본주의 교육입니다. 지금 공교육은 철저한 인본주의 교육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게 여러분은 당연하다고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50년대까지만 해도 공교육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했고, 기도를 했고, 말씀을 외웠고, 십계명을 외웠습니다. 그게 기본 공교육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그래서 공교육에서는 진화론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다가 이제 인본주의 교육이 등장을 하죠. 누구죠? 그 대통령, 그 케네디 대통령 때 종교의 자유, 즉 종교로부터의 자유. 왜 기독교만을 강요하냐? 그래서 이제 종교로부터 기도를 금지하는 법을 이제 제정을 하면서 철저히 교육 자체가 이제 무신론적인 인본주의 교육으로 전환을 하면서 완전히 창조론 자체를 퇴출을 시킵니다. 그때 동시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창조론이 퇴출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지금 우리가 보통 10대들 생각하면은요, 미국의 10대 생각하면 얼마나 정말 타락의 아주 극치에, 극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10대 타락, 임신과 마약과 뭐 중독, 이런 것들. 이게 다 인본주의 교육이 시작이 되고 창조론이 퇴출이 되는 그 시기와 일치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할 때부터 이 세상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뒤집히기 시작을 했다. 다 이게 다 60년대 이후부터 이제 일어난 발생한 어떤 그런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루마니아의 어떤 친유교 목사님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동유럽이죠. 거기 이분이 그 감옥살이를 몇 번 하신 것 같아요. 들락날락.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유럽에 기독교가 파괴된 것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 하나는 진화론이고 다른 하나는 성경과 신학의 진화론을 접목시킨 자유주의 신학이다. 결국 이 키어 신학이라는 게 결국 이제 무신론 그 진화론에서 이제 근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뿌리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자유주의적인 어떤 그런 신학 그 개념을 그대로 이제 성경에 대입을 해서 등장한 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인 것이죠. 이게 완전히 이제 유럽을 강타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동성애가 이제 옹호하는 그냥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잠시 제가 좀 더 정리를 좀 하자면요. 그 이데올로기를 제가 이제 한눈으로 이제 그 키워드만 이제 중심으로 좀 다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이게 안 들어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중요한, 화면인데. 네,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막시즘과 포스트 막시즘이라고 제가 이렇게 내놨는데요. 지금 이 시기를, 우리가 사는 시기를 그냥 포스트 막시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그 뿌리가 막시즘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포스트 모더니즘도 결국 포스트 막시즘의 그 한 분파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막시즘과 포스트 막시즘으로 우리가 보통 나누는데 포스트 막시즘 안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문화 막시즘 그리고 뭐 페미니즘, 뭐 젠더 이데올로기, 뭐 포스트 모더니즘 그게 다 거기에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일단 한번 보시면은 이들은 다 사회 구조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불평등한 것이죠. 네, 막시즘은 자본주의에만 집중을 했던 그런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그 갈등이 만들어집니까? 결국은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갈등 구도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누가 누구를 억압하고 착취하느냐? 결국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어떤 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자는 자본가 계급은 악의 그룹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요. 노동자 계급은 어떻게 보면은 약자, 소수자, 소위 말하는 선의, 도덕적으로 선한 그런 그룹에 가깝다.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선과 악의 개념이 이제 서서히 왜곡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으로 들어가 보시면은요, 문화 막시즘은요, 자본주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구 문명 전체 자체가 다 문제다.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가 계급 대 노동자 계급이 아닌 지배 계급 대 피지배 계급으로 이제 세상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지배 계급은 누가 해당이 될까요? 남성, 이성애자, 기독교인, 부모, 학교에서는 선생님,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내국인, 한국인,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지배계급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피지배계급은 그럼 누굽니까? 비남성, 비기독교인, 비이성애자, 그리고 자녀, 학생, 외국인, 뭐 장애인 그런 사람들이 다 피지배계급에 속하는 것이죠. 결국 지배계급은 악의 그룹이 되는 것이고요. 피지배계급은 또 선한 그룹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페미니즘은 이 사회를 뭘로 봤습니까? 가부장제, 남성 중심적인 어떤 그 문화다라고 이제 명명을 하죠. 네, 여기서는 결국은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는 남성의 악의 그룹에 해당이 되고 여성은 이제 그 선한 그렇죠 약자의 그룹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젠더 이데올로기로 가보겠습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도 결국은 이 사회를 뭐로 보느냐? 가부장제로 봤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가부장제 안에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그 LGBT, 그 동성애자나 그런 이 비이성애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부장제가 해체돼야 된다라고 이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갈등 구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성애자, 그렇죠? 대 비이성애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사회적 그 성소수자, 그 LGBTQ 이들이 다 이제 약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갛게 줄을 그어놨는데요. 이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사회적인 약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특별히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 이들은
역사적으로 억압을 받고 소외를 당하고 착취를 당했다. 그러니까 이들을 특별히 배려려 하고 이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이들에 대한 차별적인 혐오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을 법으로 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지려고 하는 게 바로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이 아시고 지금 유엔 얘기를 조금 이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이제 60, 70년대에 어떤 이제 현상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시면은요. 그 밑에 진화론, 막시즘, 비판이론, 페미니즘, 후기 구조주의가 이제 이론적인 뒷받침이 된 상태에서 5, 60년대 사회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는지 보시면은요. 지금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IPPF라는 게 국제가족계획연맹입니다. 미국에서는 플랜드 페런트후드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제 미국 산하, 그리고 우리나라는 가족계획협회가 있었고 지금 인구보건협회로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IPPF가 전 세계적인 인구 통제를 시작을 했고요. 52년도부터 그러면서 이제 못 사는 나라의 인구를 줄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61년도에 가입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인구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60년대에 또 국제가족계획연맹에서 피임약을 만들면서 이제 성적인 문란함이 아주 극에 도달을 했던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다음에 73년도에 이제 APA에서 이제 심리협회에서 이제 동성애가 더 이상 정신질환이 아니다라고 이제 어떤 로비에 의해서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이제 질환에서 이제 목록에서 이제 삭제가 되는 어떤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62년은 보시면요. 종교의 자유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케네디 대통령이 종교의 자유를 선언을 하면서 이제 공교육이 완전히 몰락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 다음에 73년도에는 미국의 낙태가 합법화가 됩니다.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에게도 자유를 달라. 성적인 자유, 임신과 출산에서 이제 해방이 되고 싶어 하는 어떤 여성 해방론자들의 로비에 의해서 이제 낙태가 일부 합법화가 됩니다. 그리고 69년도에 무책이혼법이 또 통과됩니다. 누군가 책임이 없어도 바람을 피웠거나 그런 거 없이 나 저 사람하고 살기 싫어 도장을 꽝 찍으면 이혼이 성립되는 그런 무책이혼법이 만들어지면서 이혼이 아주 급증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요. 네, 73년도에는 포르노가 합법화됩니다. 19살, 16살 이상은 다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미성년자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이제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고, 여러분이 다 아시는 프랑스에서는 68혁명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히피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반체제, 반전통 그런 흐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5, 6, 70년대 밀집돼서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가정과 사회가 붕괴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런 그때부터의 시대 사조를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포장을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용인이 되는 것이죠. 옳고 그름이 없고요. 이런 모든 다양한 이런 현상들을 다 용인하기 시작하는 그런 사조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한번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 키워드를 좀 잠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어떤 가치관, 유대 기독교 패러다임과 포스트 모더니즘은 철저히 대치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대 기독교에서는요, 진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도덕을 믿죠. 그리고 부모의 권위 당연히 있습니다. 네, 계속 심지어는 십계명에서도 나오죠.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을 보시면은요, 진리라는 것은 없고요. 진리라는 건 단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하나의 그냥 담론이다. 진리라는 거는 시대적으로 변하고 역사적으로 변하고 문화적으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푸코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동성애자였기도 했고 후기 구조주의자 포스트 모더니스트였는데 그 사람이 만든 이론입니다. 네,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또 등장을 한 거죠. 도덕이 아니라 이제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도덕적 상대주의를 주장을 하고 있죠. 부모의 권위가 아니라 이제는 자녀의 권리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타고난 섹스가 아니라 젠더, 그리고 오히려 성적 취향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성은 전혀 이제 무시가 되는, 그거는 그냥 물질에 불과하고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지,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 물질에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 의미 부여, 그게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게 느낌이라는 설명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생물학적인 성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유대 기독교에서는 양성결혼과 가정의 중요성을 가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양한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동성애를 용인을 하려고 하는, 그것을 이제 합법화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까지 있습니다. 이게 포스트 모던적인 어떤 그 이론에 근거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처음 이런 걸 들었을 때 이게 말이 되나?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스트 모던이라는 거는 상식을 다 깨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학계에서는 7, 80년대 미국에서는 완전 포스트 모더니즘이 장악을 하고 있었고 젠더 이론이 90년에 등장을 했을 때 너무나도 말이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이 세뇌된 상태에서 젠더 이론이 나왔을 때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을 성에다 딱 대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말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주디스 버틀러라는 그 퀴어 이론가가 이제 이론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대로 수용이 됐습니다. 대단한 천재다라고 하면서 그대로 수용이 되면서 이제 완전 사회를 완전 뒤집어 놓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유대에 다시 와서 네, 우리 성경에서는 생명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재생산권, 굉장히 위험한 개념이죠. 재생산권, 좀 이따가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낙태의 권리. 그러니까 재생산권이라는 의미는 재생산, 생식, 그렇죠. 아이를 낳고 뭐 출산하고 관련된 그런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안에는 UN 문서에 보면은 재생산권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아이를 낳을 수와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재생산권이거든요. 아이를 낳을 수와 간격을 조절한다. 수를 조절하고 간격을 조절. 어떻게 하는 걸까요? 네. 피임과 낙태를 통해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재생산권이라는 개념 안에 낙태의 어떤 권리가 이미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냥 재생산권 하면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네. 그게 이제 UN 문서의 아주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튼 그래서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은 생명의 소중함보다 나의 권리, 그렇죠. 재생산권이 더 중요한 이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질서, 위계 질서를 굉장히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런 것들 다 불평등으로 봤죠. 그렇기 때문에 질서를 완전히 해체한 완전한 평등, 결과적인 평등, 이제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평등은 이퀄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네, 불평등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다 차별로 멀어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대 기독교에서는 전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우리나라도 뭐 유대 기독교를 떠나서 우리도 굉장히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굉장히 전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어떻습니까? 문화적으로 다양한 것을 용인하라는 것이죠. 이슬람을 포용을 하라는 것이죠. 다양한 국가들, 그런 문화를 다 포용을 하라는 것이죠. 다양성은 좋은데 왜 다문화주의가 문제냐? 우리의 전통이라는 그 규범을 허물면서라도 그것을 수용을 하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유지를 하면서 남의 문화를 우리가 수용하고 이해하는 거는 괜찮은데 우리 것까지 다 내려놓으면서 무작위로 그냥 수용을 한다? 굉장한 큰 문제가 일어나죠. 지금 유럽에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인 정체성보다도 포스트 모더니즘 다문화주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국가의 주권보다도 이제 세계의 정부, 세계를 하나로 아우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모든 규범을 해체를 하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바운더리, 모든 바운더리를 다 지금 깨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트 모던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세계 시민을 양성을 하는 게 지금 포스트 모던, 특히 이제 유엔의 아주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키워드를 아시고 유엔의 설명을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유엔 하면은 굉장히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국가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유엔을 이제 알기 시작을 했을 때 정말 충격의 충격.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보면 볼수록 정말 충격에 휩싸이는데, 일단 한번 유엔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19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종식된 바로 직후에 너무나도 많은 사상자가 있었고,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전쟁을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그 기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우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모든 인간이 다 존엄한데 우리 모든 인권을 권리를 보호해주자라는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인권 보호, 그렇죠. 그리고 성인 남녀의 혼인과 가정의 보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네, 처음에는 50개국으로 시작이 됐지만 지금 현재 193개국이 지금 유엔에 이제 회원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잠깐 보시면은 48년도에 유엔에서 이제 세계 인권 선언문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하나의 선언문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경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보편타당한 너무나도 상식적인 그런 내용이죠. 1조 보시면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동등하다. 그리고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천부적으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에게 양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조 보면은요, 차별의 근거로요,
젠더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젠더라는 용어 이 당시 있지도 않았고, 네, 섹스, 그리고 타고난 성을 근거로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16조에는요, 성인 남녀의 혼인과 가족의 결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명확하죠. 혼인은 남자와 여자, 성인 남녀가 이제 만나서 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의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네, 너무나도 마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언젠가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미 60, 70년대에 제가 말씀을 아까 전에 드렸지만 어떤 그런 성경적인 흐름들이 그 북미, 유럽을 통해서 이렇게 막 이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흐름을 통해서도 그런 사람들이 유엔에 일부 스며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NGO 단체라는 이름으로,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이제 스며들기 시작을 했는데, 이들이 전면에 이런 반성경적인 어떤 이데올로기와 이제 그런 것들이 전면에 등장을 한 게 바로 90년대입니다.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89년도에 이제 냉전이 종식이 됩니다. 동유럽이 붕괴를 했고, 동독이 붕괴를 했고, 소련도 이제 붕괴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완전히 이제 붕괴를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유엔을 하나로 아우를 만한 어젠다가 없어진 겁니다. 유엔이 그 당시는 냉전 종식, 공산주의 타도, 이제 이게 굉장히 큰 어젠다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해결이 된 거죠. 그런 틈을 타서 새로운 국제적인 어젠다가 등장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윤리,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글로벌 그러니까 보편적인 윤리가 아닌 새로운 윤리가 출범이 됩니다. 도덕, 절대적인 진리 그런 게 아니라요. 상대성, 다양성, 그리고 평등, 그리고 인권. 인권이라는 게 보편적인 인권이 아니라 굉장히 상대적인 인권, 한쪽으로 치우친 어떤 사회적 약자, 그들에게만 이제 북한된 그런 인권, 이런 개념, 굉장히 포스트 모더니즘적이고 굉장히 포스트 막시즘적인 이런 키워드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어떤 흐름들이 이미 60, 70년대부터 있었는데 90년대에 굉장히 많이 아주 조직적으로 이게 유엔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협약이 등장을 하고 국제 대회가 막 열리고 기구들이 막 그 안에 있는 전문가들이 막 바뀌고 이제 그런 흐름들이 이제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안에 있는 소위 그 회원국들이 아닌 소위 말하는 그 NGO, 비회원국들, 그렇죠? NGO들이 원하는 바가 뭐냐? 새로운 질서를 원하는 겁니다. 그 보편적인 질서가 아닌, 전통 유대 기독교적인 질서가 아닌 새로운 질서. The New World Order 이라고 영어로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보통 보면은 음모론 하면은 등장하는 The New World Order, 실제 이 용어를 그들은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질서를 어떻게 만드느냐는 것이죠. 옛날에 유엔은요, 회원국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회원국들이 뭔가를 결정을 하면 그것을 이제 각 국가별로 가서 이제 법을 만들고 해서 이제 그 시민들이 그대로 이제 따라하는, 그러니까 탑다운 형식의 어떤 그런 흐름이었다고 한다면, 글로벌 가버넌스라는 새로운 어떤 형태가 등장을 합니다. 가버먼트가 아니라 가버넌스라는 그 개념이 등장을 해요. 가버먼트는 정부 중심인 거죠. 가버먼트, 정부. 근데 가버넌스는 뭐냐면 시민들 아래에서부터 기업들, 일반 시민단체, NGO 단체, 그런 사람들의 세력이 이제 훨씬 더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영향력으로 정부의 어떤 정책이 바뀌고 세계의 흐름이 바뀌는 거죠. 그런 것을 글로벌 가버넌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탑다운이 아니라 다운업이 된 거죠. 이제 그런 흐름이 이제 유엔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정부보다도 초국가적인 기업,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굉장히 대표적인, 유엔을 좌지우지하는 대표적인 초국가적인 기업이 록펠러 재단입니다. 록펠러 재단이 초국가적인 기업으로서 지금 유엔의 지금 건물도 록펠러 땅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중심이 아니라 기업 중심, 돈 많은 자들의 어떤 그런 세력의 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NGO들이라 하면은 굉장히 하늘 쪽으로 치우치는 어떤 이념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 세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데 모여서 만들어지는 그런 그 형태입니다. 그런 걸 글로벌 가버넌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이상 회원국 중심이 아니라요, NGO들 중심, 그리고 이제 기업가들 중심, 이들을 우리는 보통 글로벌 리스트라고 하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글로벌 리스트? 글로벌 리스트가 대부분 보면 이제 미국의 어떤 엄청난 빌 게이츠도 글로벌 리스트라고 하기도 하고, 조지 소로스, 그런 사람들도 다 글로벌 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를 상대로 하느냐? 자국의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국의 이익보다도요, 그들의 목적은 세계를 자기의 통제권 안에 놓는 그런 글로벌하게 이제 하려고 하는 게 그들의 글로벌리스트들의 목표이거든요. 그거를 그 사람들은 유엔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유엔이 너무나도 유용한 도구거든요. 모든 회원국들이 한데 모여 있는 얼마나 유용한 도구입니까? 거기에서 새로운 어젠다를 만들고 방향을 트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편적인 이런 질서가 즉 기독교, 유대 기독교 패러다임이 해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는 회원국 중심이었다가요. 지금 현재 유엔에요 33,000여 개의 NGO 단체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유엔의 그런 흐름들을 다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한번 제가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유엔 패러다임이 어떻게 전환이 됐는지. 초창기에는 이게 그림은 없죠. 그 책자에는 초창기에는 유엔이라는 어느 그냥 장을 통해서 여러 국가들이 모여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 맞추고 이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유엔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엔 자체가 하나의 권력 형성의 장이 돼 버렸습니다. 유엔 자체가 권력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국가들이 유엔에 다 이제 소속이 돼 버리는, 그래서 유엔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됐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우리 한번 어떻게 유엔의 이제 패러다임이 어떻게 전환이 됐는지, 분명히 어떤 사건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첫 번째 패러다임의 전환의 주역들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협약과 위원회입니다. 유엔을 우리가 이제 유엔 회원국으로서 많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협약을 제가 여기다가 써놨는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A규약이라고도 하고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B규약. 그다음 밑에 인종차별 철폐협약, 여성차별 철폐협약, 그리고 밑에 아동권리협약 많이 들어보셨죠? 아동권리협약. 이런 게 이제 유엔의 협약 중에 하나입니다. 네, 협약과 위원회들. 그러니까 협약이 문제가 아니라요. 협약을 재해석하는 위원회들이 문제입니다. 이들이 협약을 이상하게 왜곡을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모호하게 써있는 보편타당한 내용을 위원회들은 뒤집기 시작하는데 조금 이따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90년대 본격적으로 제가 패러다임이 전환이 됐다고 했죠. 그때 이제 국제대회가 매년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동을 이슈로 환경이 문제다라는 거죠. 인간이 환경을 소위 말해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다는 거죠. 자본주의가 환경을 이렇게 만들었고 인구가 너무 팽창해서 환경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기업의 세력을 줄여야 된다. 아니면 인구를 줄여야 된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어간 게 바로 92년 환경대회입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인권대회, 좀 이따 제가 인권대회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결국 국제대회를 통해서 흐름들을 바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문기구,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WHO가 바로 UN 안에 있는 보건기구입니다. 그리고 유네스코는 UN 안에 있는 Education, Science, Culture, 교육과 과학과 문화를 담당하는 전문기구, 유니세프, 아동의 이제 아동 구호를 담당하는 이제 UN 전문기구, 그 다음에 UN 인구기금, 이제 인구를 줄이는데 이제 돈을 많이 재정을 지원한 기금이 바로 UN 인구기금입니다. 그 다음에 UN 인권이사, 이런 전문기구들이 또 문제입니다. 왜냐면 그 전문기구 안에 있는 전문가들이 문제인 것이죠. 네, 그러면은 잠깐 제가 이거를 다 볼 거는 아니지만 흐름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원래는 그 협약이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특정한 집단을 위한 협약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사회적인 약자, 그렇죠. 사회적인 소수자, 그들을 특별히 보호해야 된다라는 어떤 흐름들이 60, 70년대, 80, 60년대 하면서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 협약이 왜 문제냐? 옆에 한번 보시면은요. 이들이 이런 협약을 만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 소위 그 유엔 안에 있는 전문가들이 계속 어떤 이슈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인구가 너무 많다, 여성이 차별받는다, 또 인권이 문제다, 아동들이 억압받는다, 환경이 문제다 하면서 계속 이런 이슈들을 등장을 하면서 모든 회원국들을 다 모아요. 그러면서 협약을 만들기 시작을 하고 국제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원국들은 거기서 이제 서명을 하는 거죠. 그래, 우리 그러면 서로 잘해보자. 이것들을 어떻게 잘, 이제 만들어보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다 사인을 하고 옵니다. 그러면 사인을 하고 오면 어떻게 되느냐? 다 각각 국가로 가가지고 협약을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행을 하는 것을 모니터하는 게 바로 위원회의 역할입니다. 협약이 만들어지고 대회가 만들어지면 그 관련된 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 위원회들은 각 회원국들이 각 국가로 가서 얼마나 잘 이행하는지를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심의를 합니다.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되게 필요해서 만들어진 협약이지만 모든 국가 간의 그 협약이 일치할 수가 없고 그들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전통이 있고 일치할 수가 없어요. 자국의 어떤 그런 흐름과 협약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도 아동권리 협약을 맺을 때 어떤 항목은 빼고 서명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위원회들이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한테 모니터링 하면서 그동안 당신네들이 유보했던 그 조항을 이제는 이행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계속 압박을 합니다. 압박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국가의 법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법 바뀔 뻔한 게 바로 2017년도에 그 헌법이에요. 헌법 개헌이 있을 뻔했습니다. 양성이라는 개념을 빼고 성이라는 개념을 넣으려는 어떤 시도가 있었거든요. 그게 왜 그랬느냐? 유엔의 어떤 그런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헌법이 바뀔 뻔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전통과 우리 어떤 문화가 이제 바운더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국가의 어떤 주권이 약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유엔을 통해서 뭔가 이제 하나된 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유엔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그러면은 잠깐 그 협약은 문제가 아니었는데 위원회가 문제랐죠. 위원회들이 각각 협약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우리에게 보고를 받고 그리고 심의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빨간 글씨만 보시면 되겠는데 전혀 이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상관이 없는 협약이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들이 아주 주기적으로 우리에게 모니터링을 하고 이제 우리에게 진정서 권고서를 주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주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한번 보시면 81년도 그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에 94년도 이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느냐? 동성애 차별은 인권 침해다. 94년도부터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보면 2015년도에 우리나라 그 군형법 92조 6항 그 군대 내 동성애 허용하라는 이제 그런 지금 막 이제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폐지하면 안 된다 그러고. 네, 이런 것에까지도 유엔에서 지금 계속 우리에게 간섭을 하고 있다. 모든 법조항 하나하나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인종차별 철폐협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07년도에 우리나라에게 권고안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가 단일민족 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데 그거야말로 인종차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민을 인정해라. 네.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을, 우리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어떤 그런 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여성차별 철폐 협약과 아동권리 협약을 보시면은요,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낙태 전면 허용하라고, 심지어는 아동권리 협약의 위원회들도 청소년들, 여성 청소년들에게도 임신 중절 수술을 허용을 해라. 라고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거의 매년 우리나라는 유엔을 통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특별히 차별금지법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정말 수많은 국회의원들은 제정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것을 이제 발의를 하고 이제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든 안 된다고 막고 있고 유엔에서는 이제 압박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게 세계적인 흐름이구나 어떻게든 제정을 하려고 특히 이제 굉장히 모든 것을 그대로 수용하려는 소위 진보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에서는 아주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보수당에서는 어떻게든 조금 이제 늦추려고 이게 꼭 권고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유엔에서 얘기하는 건 권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해도 그만인데 자꾸 저렇게 압박을 받으면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그런 느낌을 이제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제 비엔나 인권대회를 제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우리 지금 현재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그 대회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한번 보시면은요, 비엔나 93년도에 비엔나에서 이제 비엔나 선언이 있었고 또 행동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국제사회가 모든 인권 사안을 공정하고 균등하게 다뤄라. 국가별로 분명히 문화가 있고 전통이 다른데 어떻게 균등하고 공정하게 똑같이 평등하게 다룰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 남녀의 어떤 관계, 우리 유교 이제 전통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이제 무시한 상태에서 뭔가 이제 법을 만들려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게 굉장히 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큰 문제가 뭐였냐면 보편적인 인권이 아닌 이때부터는 특정한 집단의 인권에 집중하기 시작한 대회였다라는 것이죠. 옛날에는 보편타당한 천부적인 모든 사람이 동일한 어느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아닙니다. 앞에서는 보편적인 인권이라고 언급은 했어요. 서론에. 그런데 본론에 가서는요. 장별로 인종, 여성, 소수자, 장애인, 이주 노동자, 아동 항목별로 아주 자세하게 이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하라? 국가별로 이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가서 어떻게 이행을 할까요? 네, 인권 관련된 법을 수립을 하고 그렇죠. 제도를 만들고 기구를 만들고 이거 관련된 교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게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네, 인권위원회 법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 어떤 규칙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때 비엔나 행동계획과 선언에 나왔던 내용을 이행을 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 이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액션 플랜, 행동계획, NAP, 내셔널 액션 플랜이 이제 수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잠깐 한번 좀 흐름을 보시면은요. 93년도에 이제 비엔나 세계대회 갔다 왔죠. 그러면서 거기서 첫 번째 인권기구 설립을 해라. 그리고 두 번째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라.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93년도에 이제 이런 대회를 우리가 참석을 했고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위원회는 2001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한 8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왜 8년이 걸렸느냐? 네, 이 기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이 기구를 어디다가 만들 것이냐는 거죠.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어디에 소속이 될 수도 없고 그렇죠. 우리나라 기구가 아니잖아요. 외부 어디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 소속을 시키느냐 마느냐 그걸로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대내만에. 그래서 이제는 이제 김대중 정권 때 김대중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그냥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조건 설립을 한다. 그래서 김대중 정권 시절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이 됐고 또 동시에 여성가족부도 같이 설립이 됐습니다. 이 두 가지 기구가 가장 문제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여성가족부도 대회, 국제대회, 여성대회 참석하고 나서 만들어진 건데 오늘은 제가 거기까지 하진 않고요. 그러면서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정부에 압박을 넣어요. 이제는 정책 만들어야 되는 정책. 그래서 2006년도에 NAP, 2007년도에 1차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우리나라에 1차 수립되고,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게 만들어지면 이 위원회, 이사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8년도 1차 심의를 받고 또 우리 또 NAP 수립되고 2차 NAP도 수립되는 흐름 속에서 또 2차 심의를 또 받고 우리가 보통 UPR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또 3차 수립되고 또 3차 이제 심의를 받고 우리가 NAP라는 것을 2018년도쯤 알았거든요. 그때 3차 개정이 된대요. 거기 성적지향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렇죠. 동성애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 그걸 가지고 굉장히 싸웠습니다. 근데 이미 2001년도부터 이런 흐름이 있었고 3차 NAP가 수립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얘기 안 하다가 3차 참하고 있는데 우리 와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NAP 반대 막 그렇게 돼버리니까 굉장히 우스워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그때는 얘기 안 하다가 왜 뜬금없이 등장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몰랐기 때문에 느지막하게 이제 우리가 손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많이 늦었던 것이죠.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3차 심의를 받은 상황이었고 지금 3차 NAP가 수립이 됐습니다. NAP 옆에 네모나게 보시면은요. NAP 항목은 결국은 비엔나 행동 계획의 그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놓은 거다. 그거를 우리나라 어떤 환경에 맞게 확대시킨 거다.
누군가 뭐 우리나라에서 누군가 뭐 그거를 창조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요. NAP 내용을, 비엔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인권 교육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도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인권교육,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인권센터가 만들어져 있고, 지금 고등학교 그 모든 교과서에 다 인권 챕터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지금 NAP에 다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한번 보시면은요, UN 인권이사회에서 이제 모든 우리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UN 인권이사회의 어떤 결과 내용을 그대로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단독으로 이렇게 뭐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유엔이 만든 유엔의 앵무새, 하수인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엔에서 뭐라 지령이 내려오면은 국가인권위를 통해서 쫙 모든 부서와 이제 거기 쫙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가인권위를 통해서 일단 언론이 장악이 됐죠. 2011년도에 인권보도준칙이 이제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기서 동성애 혐오 발언이 있을 수 없고 에이즈 얘기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법. 그렇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 만들으라는 거죠. 학생인권 조례도 결국 아까 전에 아동권리협약,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학생인권 조례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차별금지법, 그리고 지금 생활동반자법, 굉장히 지금 또 이번에 이슈가 됐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 어떻게 보면 동성혼 합법화의 전초전인 거죠. 전 단계인 생활동반자법, 이것도 결국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작년에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하라고 이미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교육 교과서가 지금 이전 교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20년 전 교과서가 아니에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면서 20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교육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인권 교육뿐만 아니라 교과서 내용이 다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잠깐 한번 보시면은, 네. 이게 지금, 언론을 조정하는, 그거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 제가 이건 새로 넣었습니다. 2011년도 이게 보도자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인권위와 한국기자협회가 합작을 해서 인권보도준칙을 제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인권위가 만들라고 해서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언론을 이제 자주유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인권보도준칙 제8장에 이게 문제인 거죠. 성적 소수자의 인권. 여기에 이제 그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 빨간 내용만 보시면은요. 언론에서는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진실을 왜곡하는 내용, 성적 취향, 이건 취향이 아니라 타고난 거기 때문에 지향이 맞다는 거죠. 취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이건 타고난 건 어쩔 수 없다. 지향. 그러니까 취향 등 이런 잘못된 개념의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2번은 뭡니까?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 병리 현상과 연결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정신질환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2번, 에이즈와 연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미 여기에 딱 이제 박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된 거죠. 이 재가를 물려놓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인권 조례도 인권위에서 밀어붙여서 이제 제정이 되고 있고요. 지금 학생 인권 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인권위에서는요, 학생 인권 기본법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조례는 지역별로, 그렇지, 지역별로 만들어진 게 조례지 않습니까? 기본법은 그것을 다 아우르는 큰 기본법입니다. 근데 지금 기본법을 만들려고 하는 게 국가인권이에요. 더 무서운.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조례가 그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는 와중에도 국가인권위에서는 기본법 만들려고 계속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권법이 아니라 지금 새로 만들어진 발의된 게 있죠. 아동기본법. 그 기본법이 문제입니다. 기본법. 네, 조례보다도. 그래서 지금 기본법안도 지금 현재 발의된 상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어떤 그런 저기에 의해서. 그 다음에 지금 또 다른 법이 바로 건강가정기본법이죠. 가족이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건강가정기본법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란 혼인과 혈연과 입양까지, 결혼과 자녀 출산, 입양까지를 가족의 범위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건강가정기본법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가족의 개념을 삭제를 하려고. 그래서 지금 개정안에 가족이라는 정의 규정 자체가 지금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 혈연, 입양 이외의 모든 뭔가를 포함을 시키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다양한 가족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게 계류가 되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간섭을 한 겁니다. 작년에. 왜 지금 건강가정기본법이 왜 개정이 안 되느냐는 거죠. 성소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즉 다양한 가족 그 구성원을 보장하기 위해서 빨리 개정을 하라라고 지금 압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보도 자료에 생활동반자법 이야기도 작년에 넣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요번에 올해 발의가 됐죠. 네, 생활동반자법 이야기도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성혼 합법화가 안 될 거면 일단 동반자법 먼저. 그렇죠.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려면 생활동반자법까지도 이제 그거를 법으로 만들으라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지금 교과서로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의 가족, 네, 이게 지금 2001년도 교과서거든요. 중학교 1학년 기술 가정에 보면은 나의 가족관계라는 이제 그 영역이 있어요. 거기에 가족의 개념이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교과서에. 뭐냐? 가족이란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이루어진 집단. 이게 바로 가족이에요. 근데 국가인권위원회가 2001년도에 설립이 됐죠. 그리고 나서 200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교과서에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그 첫 번째 간섭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줄에 가족의 정의를 매우 협소하게 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네 번째 줄 다양한 가족 형태를 감안을 해서 다양한 가족 개념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줄 보겠습니다. 가족 형태가 절대적이며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포스트 모던하죠. 절대적이지 않고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교과서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2002년도에 이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2013년도에는 버젓이 이제 다양한 가족이라는 개념이 교과서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서에 공동체 가족 해놓고 비혼, 동성 커플, 비혈연 다 넣기 시작을 했고요. 그 아랫부분 보시면은요, 외국의 동성혼을 아주 자세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양한 가족 안에 뭐를 포함을 시키려고 하느냐? 네, 동성, 결혼을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나 다를까, 네, 2022 요번 교육과정 지금 우리가 열심히 반대하고 있던 그 교육과정에도 역시 다양한 가족 개념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양한 가족 개념은 삭제를 못했어요. 섹슈얼리티랑 뭐 성소수자의 성은 뺐는데 다양한 가족은 못 뺐고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싸웠지만 워낙 싸울 이슈들이 많아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은요,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정상 가족 신화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가지도록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된다. 여기서 정상 가족 신화, 그렇죠. 지금 그게 지금 눈에 띄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싸웠어요. 정상 가족 신화가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래서 그것만 뺐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형용사만 뺀 거다. 바로 뒤에 다양한 가족 유형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양한 가족 개념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20년 동안 교과서에 이게 다 등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열심히 싸워서요, 지금 성소수자 뺐고 성평등 무슨 섹슈얼리티 용어를 뺐어요. 빼니까 어떻습니까? 인권위원회에서 네, 가만히 안 있죠. 네, 또 성명서를 냅니다. 왜 이런 걸 뺐냐는 것이죠. 이걸 뺐다고 이제 교육부에다 지금 이제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육부에서 우리가 이거 아직은 사회적 합의가 안 돼서 이건 빼기로 했다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오늘 가져오진 않았지만 이제는 유엔에서 직접 간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용어 뺐다면서 왜 뺐냐 하면서 지금 교육부에 지금 압박을 지금 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에이즈 관련해서도요, 지금 다 보진 않겠지만 2000년도 고등학교 교련 국정교과서에만 해도요, 에이즈는 뭐냐, 어떻게 감염이 되냐, 에이즈 감염된 사람과의 성적 접촉, 동성 연애자, 그 책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분별한 이성 간의 성행위자, 마약 중독자,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걸 통해서 에이즈가 감염된다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었어요. 예전 교과서에는. 그런데 한겨레 신문 여기 옆에 잠깐 보시면요, 이제 교육부에서 워낙 이제 항의가 많았던 거예요. 동성애자들 그 단체를 통해서. 그래서 더 이상 동성애와 에이즈 연관성을 이제 더 이상 교과서에 실지 않기로 2000년도부터 그걸 삭제키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안 있겠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2011년만도만 해도요, 에이즈 관련해서 이제 동성애 얘기는 하지 않아요. 하지만 대신 절제는 해야 된다.
뭐 정조 이런 용어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 그거 가지고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에이즈 감염자로 왜 문란한 사람으로 너네들이 만드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런 이야기조차도 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이제 2018년도 교과서에 보면은요. 에이즈 감염 경로 해놓고요. 감염된 사람과 성행위를 하거나 감염된 사람의 수혈을 받거나 감염된 사람의 뭐 수유를 받거나 감염된 어떻게 감염됐냐는 얘기는 안 하고 감염된 사람을 통해서 전염이 된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에이즈 감염 경로 질병관리청만 들어가도요. 동성간 섬접촉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이 63.2%입니다. 이성간 성접촉이 왜 36.36%일까? 네, 양성애자들이 있는 것이죠, 남자들 중에. 그래서 이제 이성간 섬접촉도 이렇게,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수혈, 뭐 마약주사, 공동사용, 0.몇 %입니다. 근데 교과에서는 그 0.몇 % 해당되는 것만, 표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화론부터 여기까지, 먼 길을 이제 달려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막시즘, 뭐 포스트 막시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어떤 이론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것들이 사회를 이제 막 흔들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어떻게 이게 번졌느냐? 결국은 유엔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그 NGO 단체들, 전문가들을 통해서 유엔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이게 확산이 됐고요. 그리고 어떻게 확산이 됐느냐? 결국은 국제협약, 국제대회, 그럼 국제기구,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이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하나만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대회도 많죠. 그 대회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걸로 인해서 법과 언론과 교육이 완전히 지금 장악이 된 상태다.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이 아시고, 네, 정말 더 분별하면서, 더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